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국과 캐나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보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방위협력, 경제협력, 그리고 문화유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은 어디에 좀 주목하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나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물론 뭐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통적인 그 하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전통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한 또 첨단 기술부에서 기술 협력, 무엇보다 광물 협력, 캐나다가 국토가 굉장히 넓고 많은 광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유용한 우리에게 그 광물 협력 국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자 회의 계기에 열리는 약식 양자회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긴 시간은 논의를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정상 간의 신뢰를 좀 돈독히 하시고 이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국방협력이라든지 방위협력.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라는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면서 어떤 그 세계 주요국들이 어떤 그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기를 미국산 비싼 무기를 구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성비가 좋고 품질이 좋은 대안을 찾는데 그러한 대안으로 한국산 무기, 그래서 한국 방위 산업이 상당히 큰 거죠.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105mm, 155mm 포탄을 제공하고 헝가리나 동유럽에서 우리 K9 전차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가성비 그리고 품질이 보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캐나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캐나다 방위 협력도 늘어나고 있고요. 산업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미국에 묻혀 있긴 하지만 북미 대륙에서 캐나다도 상당히 어떤 기술적으로 진보한 그러한 그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할 그 가능성도 매우 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컬처, 문화적 유대, 북미, 물론 다른 대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북미의 어떤 K팝이라든지 K컬처 열풍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을 종종 출장을 가긴 합니다만 거기서 거주하기도 하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미국 마트에 상당히 많은 우리 한국 음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어렵게 구했던 라면이라든지 다른 그러한 한국 식품도 상당히 이제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이제는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힘이 강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과 캐나다 간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올 예정이고 그런데요. 지금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도쿄를 출발했다라는 소식은 제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캐나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보기 전에 그 미디어 센터에 있는 신재훈 기자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 기자의 얘기가 미중 회담이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떠나고 시진핑 주석은 경주로 향해서 도착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중국이 내년에 에이펙 의장국이기 때문에 경주에 머무르는 것도 있지만 두 정상이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우리 지금 경제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무역 투자를 자유화하고 그다음에 영내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 서로 이제 교류를 이제 돈독히 하자는 것이 정신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다자간 이런 대화 체계보다도 양자간 이제 협상들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가 에이펙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런 그 국가들이 협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주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고 그 자리를 이제 중국이 와서 지금 메우면서 뭔가 좀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의장국으로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포용과 상생, 연대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모두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과 조금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이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조금 불편했던 것 같고 그 자리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와서
지금 역설적이게도 이제 중국이 뭔가 다자간 무역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확대 해석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그 국제 무대에서 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현재 WTO 체제라든지 과거의 가트 시스템이라든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인지 다 이게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서방 국가가 만들어진 그런 국제 질서거든요. 그런 질서를 이제 이끌어가던 국가가 미국이었고 그러한 국제 질서 하에서 어떤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 번영을 누렸던 게 미국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현재의 어떤 그 일방주의적이고 보호무역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대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에이펙 정상이 열리기 전에 미국은 정상은 떠나고 이제 그 중국 주석이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주된 리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자유무역과 다자무역, 지역 협력에 있어서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이 그걸 대체하는 그러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진짜 말씀해 주신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연구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현 장관,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주선언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 간에 기본적인 에이펙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이라는 말을 넣는데도 미국과 여타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지금 미국과 다른 국가들, 중국과의 어떤 에이펙을 계기로 보는 그러한 리더십에서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방적이고 보호무역적인 미국 우선 통상적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연방적 수지 적자,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고 미국이 보다 통상 무대에서 그것도 공정하다고 하는 그다음 미국의 이익을 좀 담보할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선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미국의 어떤 패권국의 지위라든지 어떤 그러한 영향력, 전 세계 영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들하고 가는 그런 국가들이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나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을 이제 고려를 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라이크 마인드 컨트리라고 하잖아요. 유사 입장국들. 그러니까 기술 수준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력도 있는 이런 국가들, 한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국가들, 중견국가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중국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제 질서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부분에도 상당한 변혁의 시기에 있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미국 지도자의 모습, 중국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미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 경제 대국 간의 갈등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다르게 들리는데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은 패권 국가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 위치를 이제 인정받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경제 규모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국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명실상부한 대국으로 이제 우리가 우뚝 쓴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가 이제 보이는 그런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의 그 메시지는 잘 계획된 그런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뭐 공동 합의문이나 혹은 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협의 내용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알린 그 정도거든요. 이렇게 원래 발표를 합니까, 교수님? 이게 어느 국가들 간에 어떤 그 양자 정상회담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우방국 동맹국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제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의견 조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을 하더라도 대체로 실무 협의에서 사전 조율이 끝나가지고요. 정상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확인 작업을 거쳐가지고 어떤 훈훈한 분위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수순을 거치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난 8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 것처럼 관세 협상을 두고 양국 간의 이견이 워낙 심하니까 발표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양국 간의 의견이 동맹국에도 불구하고 너무 팽팽하게 맞서니까 어떤 조율된 입장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양국의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동 기자회견 없이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이고 드문 경우를 합니다만 이게 경쟁국들 사이에서는 이게 거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과 중국처럼 치열하게 어떤 패권을 놓고 다투거나 아니면 치열하게 경제적 이익, 기술적 이익을 놓고서 경쟁하는 그런 국가 사이에서는 쉽사리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에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사실 크게 관세 협상을 일단은 졌을 뿐이지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든지 안보 부분에서의 경쟁 이런 부분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양국 정상이 한 자리에 서가지고 서로 어떤 합의사항을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사안들이 없고 너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요. 공동 합의문 발표도 쉽지 않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 정부가 어떤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각 발표를 하는데 그 경우에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각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생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어떤 합의문 발표 내용을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나오게 하죠. 그걸 보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안 나온 것은 그냥 전형적인 미중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처음부터 합의문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회담에서 이렇게 보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어쨌든 뭐 협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 기자가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했으니까 잘 알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지금 미국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 형식으로 좀 알리는 것 같고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경우에 이제 중국의 창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식적으로 매일 외교부 브리핑을 중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4시가 되겠죠. 그게 이제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받는 경우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물어보면 주로 외교부 기자회견의 답은 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마 소관부처에 물어보라. 이 정도 하고 털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상당 기자들은 소관부처에 물어볼 방법은 따로 없고 아니면 다음 날 어떤 신문 보도나 아니면 저녁에 CCTV가 그게 7시니까 우리 8시 정도에 간단하게 나오는 정도인데 그 내용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숫자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떠났고 시진핑 주석은 남아있는데 둘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수님은 공동 성명을 내기에도 지금 우리 조현 장관이 약간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에이펙을 보면 2018년에 실제로 출범한 지 25년 만에 공동 성명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1기에 미중이 이제 무역 전쟁의 시작 약간 그런 포인트를 알리고 1년 뒤에 파푸아기니에서 열렸는데 총리가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표현이 기억나는 게 두 거인의 의견이 다르고 뭐 그랬었는데 두 거인이 어딜 말하는지는 뭐 다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총리가 그냥 그 의장국 성명 정도로 대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그런 식의 사태는 나지 않겠죠. 근데 약간 이 에이펙을 보면 지정학적으로 한국에서 이 시기에 열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좀 이렇게 좀 의미를 만들어 보면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참가국이 100개가 안 됐죠. 80개인가? 근데 그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소련 침공으로 이 서양에서 출전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전을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1980년 금메달리스트는 기억나는 분이 없죠. 근데 그 다음에 84년 LA에서 열렸을 때는 또 이제 그거에 반해서 저쪽 소련을 위시한 그 동구권에서 출전을 안 해가지고 그때 얼마더라? 140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또 반쪽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가 우리 서향순 그 그렇죠. 양궁인가요? 네. 우리 다 기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기 레슬링인가요? 레슬링입니다. 예. 예. 역사를 그리고 거슬러네요. 하영- 그 다음에 안병근 88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는 다 왔어요. 그게 이제 기억하는 160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소위 말해 동서양이 모여서 올림픽을 치르고 그 다음에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뭔가 다른 시대를 열게 되는 시발점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중 갈등의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는 한복판에 경주에서 이런 에이펙이 열렸고 여기서 뭔가 어떤 합의 정신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세계 지금 시대가 좀 AI 시대로 바뀌고 있고 글로벌 다원화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런 식의 의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그런 식의 성명을 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이 의미, 시대적, 지정학적 의미를 갖는 거 경주예요. 지금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데 경주 선언이 나올 거냐 아니냐 이 부분까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희훈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미중이 이 정도 협상안을 냈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김희훈 기자는 아무래도 뭐 중국이 승기를 좀 잡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카운터 어택을 뭐 그래도 제대로 한 거 정도 그렇게 표현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협상안이 나왔다, 합의문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선방을 한 거죠. 선방이다. 네, 뭐 한미 무역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미국의 일방적인 공세에 대응해서 대미 시장이 갖고 있는 중요성, 한미 관계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해서 선방을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요구를 들어줌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절충점으로서 이제 그 지금의 관세 협상이 나온 거고 결과가 나온 거고 그걸 보면 이제 선방을 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쟁을 보면 어떤 그 힘의 균형을 보면 중국이 어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많이 쫓아가고 한때는 GDP 한 70%까지 쫓아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처한 입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어떤 그 공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호락하지 않은 상대라는 걸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하는 거지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이 벌어지게 된 어떤 주된 원인은 미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중국과의 무역 수적제를 줄이고 또 제조업을 위해서 공급망을 재편하는 노력을 본격화를 관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대중국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거고 그것에 중국이 대응하면서 뭐 히토리 문제라든지 대두 문제라든지 펜타놀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목표는 뭔가 미국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방을 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국내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선방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일기에 비해서 4년의 경험을 중국이 했고 일기 때는 상당히 당황했거든요. 중국도. 근데 경험을 거두면서 바이든 4년 동안에 힘들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올 준비를 착실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기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승리를 거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선방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미중 간의 관계를 보면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와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가진 카드를 활용해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뭐, 예. 다른 분들의 의견에 뭐 100% 동의를 하고요. 뭐 중국이 뭐 미국을 뭐 압도해서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다만 우리 뭐 나라 포함해서 대부분 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관점에서 낼 건 내주고 지킬 건 지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관세 문제가 대부분 다 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 그 자체 그 관세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경로들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자기의 국익을 지키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중 합의 내용을 볼 때 미중 갈등이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중간재하고 자본재를 팔아가지고 중국이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재 만들어서 이제 파는 그런 관계가 주된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에서 물건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중국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당연히 우리 수출도 막힐 수밖에 없는 단계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관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당연히 중국 상품들이 잘 팔려 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이 또 타격을 받아가지고 경제 성장이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중국 제품하고 우리 제품하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예컨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무슨 반도체 굴기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뭐 거의 다 쫓아왔고 또 앞서갈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풀려나가는 것이 그럼 우리한테 그럼 반드시 100% 유리한 상황이냐라고 보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지난 한 4년 동안 이제 대체해왔던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무역을 또 미국과의 무역을 조금 더 다변화하고 판로를 좀 다양하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예전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제1의 수출 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중국 중간재료 수출을 해가지고 그것이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해서 결합이 돼가지고 완제품이 돼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수출이 되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그 기회의 창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 공개를 통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를 기술 측면에서 거의 턱밑까지 쫓아왔고 일부 그 품목에서는 우리를 앞서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이 우리의 값싼 그 어떤 시장, 그다음에 그 좋은 시장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국가 이런 인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주장이 어떤 그 중국 전문가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라 어떤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 선진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도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인식을 바꿔야 되고 대처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방미해가지고 CSIS라는 그 어떤 그 미국의 그 띵크탱크에서 연설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게 맥락이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미 경중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미, 즉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하고 한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안보는 여전히 미국과 하지만 경제가 아직도 중국과 하는 것과 여기에서 큰 의구심이 있고 그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전통 무역이라든지 교역 부분에 있어서는 이웃 국가로서 충분히 중국 시장이 아직 매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든지 또 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 이상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그 큰 부분에서 이제 그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중국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 것만큼 제품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통적인 무역은 중국과 지속을 하지만 그런 첨단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장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그러한 유사 입장국들, 그다음 선진국들과 함께 하면서 미국 중심 공급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우선 뭐 경쟁에 치여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국익, 기술적 이익을 따져봤을 때 어떤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 일본 같은 선진국들, 우방국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기술적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현실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미 경중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안미, 경미 혹은 안미 경세, 경제는 세계 선진국과 함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과의 그 관계를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관계가 좋으면 전통적으로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도 잘 되고 왜냐하면 중국 수출을 대부분이 미국으로 가니까 거기도 가고도 안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중 관계가 좋으면 중국이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북한 문제 해결해서 노력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중 관계가 좋으면 그래 우리가 좀 혜택을 보긴 합니다만 그 혜택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점 더 고차방정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면서 트럼프가 계속 이번 방안을 앞두고 이제 김정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심지어 제재까지 내가 한번 봐줄 수 있겠다. 이거 너무 큰 건데 더 이상은 없어. 라고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갈 때는 바빠서 만나지 못했다고 갔지만 그러면 시진핑과 만나서 김정은 이야기를 어떻게 좀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이걸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거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왜 김정은이 왜 이번에 전혀 응하지 않았을까? 어떤 교수님들은 그걸 가지고 좀 실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할 만큼 좋은 기회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우리가 근데 김정은의 그런 이유를 추측해 볼 때 몇 가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일단 러시아와 북한을 김정은이 좀 더 뒤에 확실히 두었다. 그걸 이유로 삼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200억 불인가 이제 그 달러를 그 돈을 챙겼고요. 심지어 그게 어떤 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베트남전에 오히려 유일한 국가로서 병력을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 시선에도 좀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한 것만큼 비슷한 효과라면 북한이 그런 정도의 약간 비난 그런 걸 무릅쓰고도 파견해서 러시아로부터 돈을 챙겼고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인 어떤 배경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중국 열병식에 가서 이렇게 셋이 그림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거기서 다른 협력 관계의 구체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그 사진 한 장으로 이미 다 거두었다 이렇게 볼 만큼 큰 약간 정치적인 뒷배를 만들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북한과 중국 관계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흔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 쪽에 이제 그 세관을 보면 그 통계를 보면 9월에 이미 그 전보다 30% 정도인가 교역량이 늘었다고도 하고 약간 압록강 대교 제가 중국에서 출장을 몇 번 갔습니다만 다 만들어져 있는데 뚫지 않는 대교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씩 진짜로 뚫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전에 관계가 안 좋을 때 작년 재작년에 아주 좀 그 전에 다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중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을 막 돌려보내고 그래서 북한이 되게 반발한 적도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그 노동자들 북한에서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만큼 또 관광객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중국이 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중국으로부터도 경제적 지원을 받고 그리고 언제입니까? 2019년 판문점 회동 이후에 핵실험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소형 핵탄두를 좀 개발하고 미사일, 초금속 미사일 같은 것도 그 실력을 높이면서 뭔가 핵 능력도 강화했기 때문에 안 만났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배경에 중국이 분명히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차원에서 북미 관계
미중 관계, 그게 또 우리가 한반도에서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에서 갖는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지금 김희용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바빠서 김정은 위원장 못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시진핑 주석하고 이 얘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 한 번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다음에 만나려면 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만날 수 있는 접점 이런 게 생긴다고 보세요? 다음에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회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은 아니라도 네, 다음은. 그러니까 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었으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아무 말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 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 고위 관료가 만나고 지도자들이 만나도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언사는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그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최근에 일어난 동북아 정세의 어떤 그 이벤트들을 보면 어떤 중국 전승절 80주년에 어떤 그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 옆에 나란히 서고 3인자 있던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옆에 서가지고 북한이라는 은둔국가의 조그만 나라의 그 지도자가 거의 그 두 대국의 지도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강한 구애를 하면서 러브콜을 보내는 거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어떤 이렇게 동북아 전세에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승자는 김정은이다.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얘기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존재감이 부각이 됐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김정은이 언제 나올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보면 그러니까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북한 입장에서는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를 하고서 이제 그 문을 걸어 닫고 이제 대내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다가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봉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북중 간의 협력도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 시기가 어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가 북한이 있었잖아요. 수백 명이 아사했다고 알려지는 그때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게 아이러니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 크루스 지역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경제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 생존에 물꼬를 튼 거예요. 그렇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저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북한이 경제적 생존을 벗어나서 뭔가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가 되지 못한다고 봐요.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북러 협력을 통해서 김정은이 버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협력과 원조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복원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상국가가 되려면 북미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북핵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북한의 핵 능력 그대로 놓고서 제재를 풀어주고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 시스템에 편입을 시키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그 자신이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주변의 외부의 어떤 그 이벤트에 의해서 러시아와의 협력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생존을 했고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미중 경쟁이 심화되니까 이제 중국이 우군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게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 이런 국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걸 보니까 중국도 불편하긴 한 거예요. 그렇지만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나 북한이 중요한 파트너 국가고 하기 때문에 무기는 하지만 결코 편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을 끌어들여서 영변식 끌어들여서 다시 영향력을
복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트럼프가 다시 들어와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상대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안고 사는데 꽃놀이패를 지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산을 기술을 뚫리다가 아직까지는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더 구체적인 그 대화의 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좀 얻어내야겠다. 즉 협상력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핵화를 그 목표로 하지 않는 빅딜을 하지 않으면서 뭐 스몰딜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서 비핵화를 입구에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의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찾을 수 있는 일종의 뭐 군축 협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미국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준다든가 이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운을 띄웠던 대북 제재 완화. 그러니까 어떠한 대응 조치를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북미 간의 어떤 그 실무 협상이 좀 더 진전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뒷배를 튼튼히 하면서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나올 것이고 그 와중에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의지를 많이 밝혔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미러 관계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은 북한을 붙잡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좀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다이내믹스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을 미국과 대화로 나가라고 또 설득하고 언제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시기상조라서 이제 그 김정은이 나오진 않았지만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 4월쯤이면 김정은 위원장도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그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1990년대 육자회담이라든지 2010년대 남북미 정상회담 협정을 할 때 보면 비핵화 로드맵이라든지 어떤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중간에서 또 교량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걸 러시아가 할 수는 없거든요. 일본이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동이 이제는 내년이 되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중 정상회담 얘기해서 북미 만남 가능성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